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김진호입니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러닝을 즐기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달리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저씨 기안84가 크루장이 돼서 크루원들과 극한의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린 프로그램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 참가기를 그려냈는데요. 영화 신과 함께 나온 얼음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오르막과 내리막이 5km나 이어지는 빙하가 마라톤 대회 구간입니다. 그야말로 극한 중의 극한인데요. 든든했던 크루원이 빙하에서 달리는데 맥을 못 추고 이번 마라톤 대회가 첫 출전인 신입 크루원까지 이끌어야 하는 크루장 기안84는 대회를 앞두고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난 왜 이렇게 기록 단축을 못할까? 그동안의 마라톤 대회 기록이 수치스러웠다고까지 하지만 이번 북극의 극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는 완주 시간에 이제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많은 걸 해봤지만 번번이 20km대에서 무너지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죠. 어쩌겠어. 그렇게 해도 안 뛰어지는 게 나인 걸 어떡해.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노력했으니 요행은 바라지 말자. 내가 달려온 만큼 앞으로 또 달려나가게 될 것이니.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힘드십니까? 그래도 그게 나라는 걸 인정하고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려온 만큼 달려나갈 수 있으니 그래도 또 힘을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엔 요행이란 게 없으니까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 소식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최황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도정 소식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9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 소식 먼저 듣겠습니다. 순천시 원도심 지역인 덕암동을 지나는 일방통행로 주변이 노후 건물이 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간 지역인 이 덕암동 1홀에 조성된 일방통행로 인근에 이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해당 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물론이고 보행자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일방통행로는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으로 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아 순천시가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도로입니다. 네. 이 문제는 도로 주변에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교통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방통행로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 병원, 학교 등이 위치해 이 차량 통행과 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어 이 좁은 도로로 인한 불법 주정차까지 발생하면서 차량과 주민들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노후 건축물의 방치 문제인데요. 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외벽이나 지붕에서 이 건축물의 자재들의 탈락 우려는 물론이고 이 먼지와 성면 등 환경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의 경우 우회 도로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나 주민들이 위험에 이제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 같은데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개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일방 도로가 이 쌍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회 도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도로 주변의 건축물의 자재들의 낙하 사고의 위험이 크고 또 노후 건축물의 건축 자재나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일방 도로의 특성상 이 도로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노후 건축물의 붕괴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지역구 시의원인 김미원 의원 역시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년 동안 적절한 관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현지의 건축물은 이 건물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이 관리 책임은 외면한 채 이 토지 가치 상승만을 기대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해당 시의원은 해당 도로 주변 노후 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이나 생활 안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행정적 조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순천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 관내 노후 건축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순천시 원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노후 건축물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도시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차량과 주민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도심 공영주차장과 도로변 장기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단 방치 차량 전용 보관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과 견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네, 광양시가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전용 보관소를 활용한 본격적인 견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심 주차장 곳곳에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왔는데 최근 최종적인 행정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심 지역인 중마동과 광양읍을 대상으로 무당 방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총 87대의 방치 차량을 확인했고 나머지 10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추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광양시는 지난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폐차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방치 차량 임시 보관소를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이나 폐차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주차난과 도시 미관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이제 광양시도 차량 임시 보관소가 마련된 만큼 행정 절차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견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고장이나 안내문을 차량에 붙이는 것하고 사유재산인 차량을 지자체가 실제로 견인하고 폐차하는 것은 같은 행정집행이라도 큰 차이가 있는데 광양시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광양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 견인 보관소 준공과 CCTV 설치가 현재 완료된 상태고 그동안 부서 업무량이나 인력 상황, 인사 이동 등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견인 조치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광양시는 이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견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견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광양시의 도심 주차난 최근 광양시의 차량 보급률이 크게 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기준 88,660대였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10만 3,443대로 네. 5년 사이에 14,783대가 늘어 매년 약 3,000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은 늘고 있고 주차 공간은 또 한정돼 있는 만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끝 소식은 여수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여수를 비롯해서 전남 동부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난주 여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록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해 말 기준 14,504명으로 2020년에 9,055명 대비 총 60%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7,9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시가 3,896명, 광양시가 2,682명으로 이 국적별로는 베트남 국적자가 4,320명,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이 2,433명으로 17%, 인도네시아가 1,746명으로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체류 자격별 통계도 나왔는데요.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2-9 자격이 3,381명으로
23%로 가장 많았고 네. 이어 선원 취업인 2-10 2,157명으로 15%, 결혼 이민 F-6 1,801명 12% 순이었습니다. 이 전남 동부권 지역 외국인 체류자 수 증가는 제조업이나 수산업 등 기피 업종에서의 인력 공급은 물론이고 이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인한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지원센터는 지역 내 체류 외국인들의 증가는 지역의 생산 효과 유발 및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관내 체류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맞춤형 지원 정책이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들을 직접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이슈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 관광 비수기를 채우고 있는 동계 전지 훈련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동계 전지 훈련 시즌을 맞으면서 날씨가 따뜻한 여수로 전국 네. 각지에서 다양한 종목의 운동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여수는요, 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지난해 전지 훈련 유치 실력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요. 네. 7년 연속 전지 훈련 유치 실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1년 내내 계절 상관없이 다양한 종목에서 전지 훈련을 오고 있지만요. 특히 지금 동계 기간 전지 훈련 장소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수시는요, 지난해 전지 훈련으로 야구, 축구, 태권도, 럭비 등 18개의 종목 170여 개 팀 8만여 명을 유치했는데요. 오늘도 여수 진남체육공원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각자의 구장에서 열심히 기량을 가르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가 전지 훈련지로 좋은 이유 중 사실 날씨를 뽑을 수 있죠. 그렇죠. 다른 지역과는 날씨 차이가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전남에서도요, 순천이나 목포도 있지만요, 대부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네. 또 여수 경우에는요, 관광이 발달해서 숙박이나 음식점 이용이 좋다고 합니다. 또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여수에 머무른 전지훈련팀에게는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 소재 중학교 야구부 감독 인터뷰입니다. 일단 눈이 안 오고 그리고 훈련 환경이 너무 좋고 여수라는 이 지역이 목포나 이런 데는 눈이 오잖아요. 여기는 눈이 안 오니까 그리고 기온 차이도 확실히 순천보다 여수가 날씨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중학교 이렇게 전주로 제가 한 15년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환경도 좋고 해서 저희가 일로 오는 거니까 너무 좋죠. 훈련이 여건이 지금 되게 좋고 야구 운동장 있지, 여기 실내 연습장 있지, 또 여기 주경기장 트랙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웨이트장도 또 시설을 또 체육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야구협회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좋죠. 아주 좋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고 싶어 하는데 조금 이제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그거 하나죠. 어떤 구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 팀들은 오고 싶은데 이게 조금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환경이 좀 많이 있으면 아마 팀들이 좀 많이 더 몰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2월 달에는 여기가 또 여수 스토브리그를 하니까 그 스토브리그를 하게 되면 이제 또 팀들이 많이 오고 또 부모님들도 많이 와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수 경기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운동 시설도 좋고 숙박 시설이나 식당이 잘 갖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동계훈련하기 좋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각 종목마다요, 스토브 리그가 열리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이 스토브 리그는 한 경기 경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경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정식 경기가 없는 그 비시즌을 말하는데요. 네. 이 사이 여러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면서 서로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어서 참여팀 참 많습니다. 네. 오늘도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은요, 전국 우수학교 초청 스토브 리그 태권도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만 해도요, 60개 팀 700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앞으로 야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 스토브 리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선수팀들이 여수에 머물면서 네.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광 비수기의 공백을 좀 채우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여수에서 동계 전지 훈련이나 스토브 리그에 참여하는 훈련팀 대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훈련 기간 동행하는 부모님이나 관계자들
효과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수 숙박시설이나 식당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여수의 관광객이 줄어든 시기에 이들의 방문은 큰 경제 효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남 관광협회 여수시 지부 김영호 공동회장 인터뷰입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라고 봐야죠. 관광이 좀 많이 어렵죠. 최근 들어서 전체적인 경기도 좀 안 좋지만은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 관광으로서는 최고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 못하는 것을 전지훈련 팀들이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학원 축구나 이런 팀들이 오면은 학부형들도 많이 오고 기간 동안 한동안 이게 지방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게 관광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스토브리그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전지훈련이나 스토브리그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도 그만큼 유치에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네, 따뜻한 겨울 날씨에 관광 도시라는 점도 큰 이점이 되면서 여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동계 훈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공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의 관광 체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부터는요, 이 지원 방법을 변경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수시 체육지원과 스포츠 마케팅 방성찬 팀장 인터뷰입니다. 약 1년에 그 스토브 리그 포함해서 전지훈련팀에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공체육시설 상료 전용 면제와 전지훈련 한 개 팀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에서 소비트로 가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고 관광체험비도 1인당 1만 5천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간식비 5만 천비로 해서 한 팀당 20만 원, 또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상품권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동계 있고 하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오는데 겨울철, 동계철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 스포츠 기관, 단체, 실업팀 및 초중고 대학팀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 홍보하고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및 행정 지원으로 선수단 만족도와 신뢰를 제고하여 정례적 지속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네, 여수시에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더 많은 훈련팀이 여수에 올 수 있도록 경기장이나 시설 확충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책거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2026 여수 국가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를 맞게 된 국내외적인 원인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로 인한 에틸렌 증산, 그리고 국외 요인으로는 중국과 중동의 추격,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먼저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황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인데 그 사이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을 이 셧다운 다큐멘터리로 받으셨다고요? 네, 방송기자연합회 네. 1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역 방송사로서는 조금 여수산단의 위기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더 꾸준히 여수산단의 위기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더 모색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수산단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대응을 오늘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정부와 전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최근 소식들을 좀 먼저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응 기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네, 일단 정부 대응 이전에 기업들 동향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최근 4분기 동향이 좀 예상치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LG화학, 석유화학 부분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뭐 정유업계는 정제 마진이 소폭 오르면서 실적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올해도 석유화학 업계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2월까지 그 여수 그리고 울산, 대산 이렇게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사업 재편안을 제출받은 상황이에요. 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사업 재편안 이행하라고 좀 독려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지금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대산입니다. 현재 롯데랑 HD, 대산 1호 프로젝트가 지금 합병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구조 개편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 재편 승인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면은 금융 그리고 세제, 뭐 R&D, 규제 완화 등 뭐 지원 패키지를 산업부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일단 사업 재편 계획서는 산업부에게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전남도는 지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 이 법을 근거로 여수 국가산단을 고부가 스페셜티 화학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 되게 이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수산단 이 산업 침체를 극복할 대안 등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최근 발표한 걸 보니까 여수 국가산단에 4.6조 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네, 전남도가 최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네. 탄소 중립 규제도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그리고 뭐 철강 산업까지 네.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3대 핵심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친환경 탄소 중립으로 이 산단을 대전환시키겠다. 그리고 고부가 그리고 AI 기반의 산업으로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 사업 내용을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나프타 분해 시설 NCC죠. 이 NCC 감축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뭐 미래 소재 스페셜티로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 골자가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화학 산업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겪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위기 대응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위기였을까요? 네, 일본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본도 역시 100%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프타를 분해하는 석유화학 설비 위주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한국 석유화학보다 한 20년 먼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석유화학이 1970년도부터 발전이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위기 상황도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구조조정이라는 대규모의 어젠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위기가 정말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거든요. 네. 현재 한국은 지금 2025년도니까 한 2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2000년대에 한국과 대만이 최신 설비를 막 이렇게 증축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 중동까지 설비를 증축한다고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에 대한 그 우려가 더 네. 일찍 대두가 됐었고 네네. 그때부터 설비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뭐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오이타 콤비나트라는 게 있었죠. 오이타 콤비나트가 쉽게 말하면 석유화학 산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취재한 곳이 오이타 콤비나트인데요. 여수의 산업 규모랑 비슷하고 그리고 또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콤비나트에서 이제 오이타를 선정을 한 건데 산업 구조적인 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네. 일본 오이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손꼽히는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이타 항도 있고요. 네. 그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콤비나트라는 대규모의 그
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유화학 네네. 산단이 있습니다. 그럼 오이타 콤비나트와 지금 여수 국가산단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산량이나 산업구조면 등에서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네, 일단 그 둘 다 석유화학 산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는 여수가 26만인데 오이타는 47만이기는 합니다. 네. 인구 수는 더 많지만 제조액 같은 경우에는 여수가 더 많아요. 뭐 20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수 국가산단의 연간 생산액이 101조 원인데 네. 오이타는 지금 23에서 25조 원 수준이거든요. 인구는 더 많은데 생산액은 여수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그러면 먼저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죠? 네, 아무래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았고요. 네. 그때 범용 제품 그리고 스페셜티 제품 명확하게 구분해 대응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문제가 되는 에틸렌 같은 공급 과잉의 주요 원인이 된 에틸렌 같은 부분은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국내 수요에 맞게 그러니까 내수에 맞게 생산 설비를 대폭 감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이른바 링그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석유화학 위기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 링그 협의체가 탄생이 됐고 이 링그 협의체는 그 각 20개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이제 범용 제품을 우리 어느 정도로 축소하자라는 내용을 합의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범용 제품인 에틸렌에서 시작된 논의체고 지금은 이제 범용 제품이 아닌 분야에서도 수요에 맞게 이 각 기업들 내부로 협력 체제가 꾸려지고 있어요. 네. 뭐 지금 현재 반도체나 고부가 특화 화학 제품 같은 스페셜티 분야에도 각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수출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국내 생산과 해외 생산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운영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링그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링그라는 게 이제 연결고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논의기구가 아니라 어떤 협의의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에틸렌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000만 톤이다. 근데 네. 우리가 500만 톤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각 기업들이 설비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량을 정해놓고 우리 그러면 500톤으로 줄이자. 총량을 정해놓고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 20여 개 기업들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네. 실제로 감축까지 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가 여기에 끼어 있다는 건데요. 정부 주도로. 네, 경제 산업성이 이 협의체에 있고 경제 산업성 주도로 어쨌든 그 범용 제품을 감축을 하는 이른바 좀 적극적인 협의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격의 협의 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산업부가 지난해 12월에 12월에 네네. 얼라이언스라는 동맹협의체를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발족이 됐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링그 협의체를 조금 참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콤비나트 얘기를 좀 저희가 했었는데 이 콤비나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단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콤비나트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네. 이게 기업들이 지금 현재까지 2000년대부터 그 위기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경쟁과 협력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틸렌 같은 범용 제품은 한 지역에 모인 기업들이 각각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에 맞춰서 별도의 회사를 세워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들은 처음부터 큰 이익을 내기보다는 이 설비를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코스트 센터거든요. 네. 이 코스트 센터라는 게 별도의 합작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트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이 그 설비를 감축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뭐 경쟁보다는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을 목표로.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함께 생산하는 구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같이 만들 부분은 같이 만들고 각자 경쟁할 부분 이른바 스페셜티 같은 부분은 따로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분리한 구조를 택함으로써 좀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사실 기업이라는 조직은 사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욕심이 있어서 수익을 더 내려고 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좀 구조화가 되는 뭐 경쟁할 부분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 협력하고 하는 이 구조에 있어서 확실히 역할은 정부가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지자체나? 네, 그 중간에는 작게는 오이타 커뮤니티라고 하면 오이타 현이 포함이 되어 있고 크게는 링그라는 어떤 정부 주도의 협의 기구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일본은 한마디로 구조조정을 요약을 하자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그와 코스트 센터로 축약을 해서 이 정부 주도로 좀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스페셜티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과 집중도 또 하나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범용 제품은 완벽하게 네. 완전히 설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그냥 같이 만들고 각자 경쟁할 부분은 스페셜티여서 우린 이 부분에선 따로 경쟁을 하자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도 또 하나의 키워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우리나라처럼 뭐 에틸렌 생산량을 일본도 좀 조절하는 조치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에틸렌 생산량을 조절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경제산업성 측에서 네. 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서면 자료를 제출을 받았어요. 네. 그 내용에 따르면은 콤비나트 전체로 봤었을 때 NCC 생산 능력을 우리는 적정화했다. 기존 공장의 입지와 설비를 재편하는 구조 전환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분석했었을 때는 한국처럼 이게 경기나 업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고 설비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인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일본은 에틸렌을 각 회사가 따로 생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이 공동회사를 만들어 생산하면서 설비를 통폐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량을 조절했다기보다는 네. 아예 생산 능력 자체를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줄여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도 좀 덩달아 같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졌죠? 네, 저도 경산성 측에 인력 구조 조정은 얼마나 했느냐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네네. 얼마나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취재했던 크라서스 케미칼, 아까 그 오이타 콤비나트 안에 있는 대기업이거든요. 네.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수십 명 정도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수십 명 정도의 구조 조정. 이게 또 한 아까 기업에 네. 수십 명이고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거보다 더 배가 아니죠. 뭐 일본 전체로 봤었을 때는 네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무래도 이 구조조정 뒷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던 생산량 조절에 있어서 이제 공장 자체를 닫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의 인력이 좀 감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이제 스페셜티 제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스페셜티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네, 경산성 자료를 보면은 일본은 석유화학의 스페셜티 분야로 반도체 그리고 전자소재나 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반도체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그 포토레지스트라고 저희 이제 한국에겐 어떻게 친숙하냐면 2019년에 한국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네. 일본이 수출 제한했던 품목이 이 포토레지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할 만큼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산업 품목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탄소 섬유 그리고 고기능 플라스틱, 특수 수질처럼 아직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기술 장벽이 너무 높아서 다른 나라들이 잘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일본은 지금 꾸준히 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뭐 함께 이야기 나눠봤던 일본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 지금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요인을 좀 극복하고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본도 위기를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위기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완전히 위기를 극복했다고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일본도 마찬가지로
원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글로벌 정세는 계속해서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국면에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네. 일본은 석유화학을 당장 수익이 나는 산업으로는 보지는 않고 네. 어떤 국가 산업의 근간으로 관리해야 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랑은 조금 특징적으로 달랐어요. 네, 네. 제가 취재한 한 그 전문가 말에 따르면은 그 반도체 소재 같은 고부가 화학 제품은 일본에서 개발하는 데 무려 2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원도 필요하고 재정과 행정적 그리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과제로 탄소 중립을 꼽고 있어요. 탄소 네. 중립과 디지털 전환인데요. 이것도 당장은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명히 국제 경쟁과 무역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 부분을 비용이 아니라 어떤 생존적인 전략으로 보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타 콤비나트도 이제 대응책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일본이 오이타 콤비나트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구 구조가 저희랑 좀 비슷했고 그리고 항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근처에 광양 같은 어떤 철강 산업도 있었어요. 네. 그 일본 스틸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도 있었고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여수와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다양한 석유화학 콤비나트가 있는데 좀 도쿄 근처에 있거나 좀 수도권 근처에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또 지방이고 또 지역의 하나다 보니까 오이타 콤비나트를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도 아까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주셨죠. 여수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여수도 최근에 그 전남도가 발표한 그 4조 6천억 원 지원 내용에 보면은 네. 여수도 저탄소 고부가 가치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지금 받아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일본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를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독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국가 산단 위기 대응 프로젝트 셧다운 리포트 최황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장군수협의회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라남도는 이번 정부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 발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행정 통합을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데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4대 인센티브안은 통합특별시에 4년간 네.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법적 위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지원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라남도는 향후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 공청회까지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어서 행정통합 추진의 배경과 당위성, 향후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네.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와
전남도 그리고 광주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후 기존 도시의 정체성 유지와 농사노촌 지역의 소외 방지, 시도민 체감 효과 제고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가 되었고요. 네. 참석자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와 통합 찬성 여론, 당 차원의 강력한 추진 동력이 맞물리면서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며 속도감 있게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청회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 22개 시군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라남도는 16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제1호 통합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전남의 대도약을 이끌겠다는 공동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이날 간담회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22개 시장 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재생에너지 추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전라남도와 시군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초광역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행정통합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아울러 22개 시군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발전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민주적 절차와 도민 공감대 형성에 책임 있게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간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도민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오늘 오전에 영암군을 시작으로 도민 공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전라남도는 행정통합의 성패는 무엇보다 도민의 이해와 공감에 달려있다고 보고 오늘 19일이죠. 영암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공청회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교육청,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도민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주요 특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서 도민 수용성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도민 의견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군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공청회는 시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등 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다중집합 장소에서 열리고요.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기관 사회단체 등 행정통합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전라남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로 방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규모 산업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네. 핵심 전략은 첫 번째로 친환경 탄소 중립 대전환, 두 번째로 고부가 AI 기반 산업 구도화, 그리고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그러니까 CCUS라고 하지요. 네. 클러스터 공모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요. 수소 환원 제철 중심으로 설비 전환과 함께 철강 금속 산업의 AI 전환으로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또한 올해 상반기에 공모하는 화학산업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 지정에 본격 대응해서 고부가 전환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소재 중심으로 스페셜티 화학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서 요수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 그리드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청년층까지 넓어지면서 어떤 점이 좀 달라졌고 또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전라남도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에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요. 네.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혜택이 제공됩니다. 발급된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류,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8개 품목에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바우처 사용처는 마트, 로컬푸드 등 농식품부가 지정한 오프라인 매장과 농협몰, 남도장터 등 온라인 매장이고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도정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성 이선화, 진행의 김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